지금부터 세션 1 글로벌 수소 정책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Now let us begin session 1, session first presentation of global hydrogen industry. 코로나로 인해 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발표를 대신할 예정입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The guests who could not attend due to COVID-19 will be replaced by the video presentation. 첫 번째 순서로 우리나라의 수소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옥권 수소경제정책과장님을 모시고 수소경제 정책 현황과 목표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이옥권 수소경제정책과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장 이옥헌입니다. 한국의 수소경제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탄소 중립이 글로벌 뉴 노멀이 돼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우리 한국도 작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캅26 회의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를 40%로 상향하여 국제사회에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저탄소, 무탄소 연료와 또 전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하고 수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수소 관련된 국가 전략을 발표하고 있고 한국은 2019년 1월에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EU를 비롯해서 20여 개 국가에서 수소 전략을 속속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에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에 2020년에는 수소법을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수소법에 따라서 수소경제위원회라고 하는 총리 주재 민간합동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수소경제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수소차 그리고 수소충전소, 수소연료전지 발전 등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이제 수소경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소차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약 16,000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수소차가 보급이 되고 있고요. 수소 충전소는 112개 충전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불과 지금 2년 만에 약 700%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장 빠른 속도로 수소 충전소가 보급이 되고 있고 수소 연료전지 발전 용량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부응해서 민간 기업 차원에서도 수소 경제에 상당한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고 이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이제 5대 기업 그리고 중소 중견 기업까지 해서 기업 부분에서 2030년까지 수소 경제 분야에 43조 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9월에는 15대 그룹의 회장단들이 함께 모여서 H2 비즈니스 서밋이라고 하는 민간 차원의 한국판 수소위원회를 발족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한국의 수소 경제 생태계는 초기 단계입니다.
전 세계가 아직 수소 경제 분야에 있어서 아직 시작하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특히 생산 분야에 있어서는 그린 수소라든지 블루 수소가 아니라 여전히 화석연료에 기반한 그레이 수소로 수소가 생산되고 있고요. 또한 유통 부분에 있어서도 수소 충전소라든지 또 액화 수소, 그리고 뭐 이런 수소 충수 인프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아직은 성숙이 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소의 활용은 앞서 보여주신다시피 수소차하고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 편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 생산부터 저장, 운송, 그리고 활용까지 전체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먼저 생산 분야에 있어서는 CO2 발생이 없는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통 분야에 있어서는 액화수소, 그리고 파이프라인, 그리고 수소 선박과 같은 다양한 유통 수단들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분야에 있어서도 수소 운송 분야, 수송 분야는 수소차, 승용차뿐만 아니라 트럭이라든지 버스, 그리고 앞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던데요. 트램이라든지 기차, 그리고 수소 선박까지 다양한 모빌리티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고, 수소 발전도 수소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발전, 그리고 수소 가스 터빈 등으로 발전 방식도, 기술 방식도 다양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산업 부분에 있어서도 철강 분야의 수소 환원 제철이라든지 석유화학 분야의 그린 화학 제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수소를 원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수소 경제 비전은 한국이 청정 수소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국가가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소 사용량이 22만 톤 수준인데요. 2030년까지 10배가 넘는 390만 톤의 수소를 사용하고자 하고요. 2050년까지는 2,700만 ton의 수소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정 수소의 비중을 2030년에는 50%, 그리고 2050년에는 100% 청정 수소로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크게 이제 청정 수소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혁신을 추진할 텐데, 먼저 생산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청정 수소의 생산, 그리고 유통 분야에 있어서는 유통 인프라를 아주 촘촘하게 구성할 계획이고, 그리고 활용 분야에 있어서도 모든 생활 곳곳에 수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 유통, 활용을 지원하는 생태계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 생산입니다. 한국에서는 2030년 청정 수소를 100만 톤을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블루 수소가 75만 톤이고 그린 수소가 25만 톤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50년에는 500만 톤 규모로 수소 생산을 늘릴 계획이고, 블루 수소 200만 톤, 그린 수소 300만 톤입니다. 블루 수소는 아시다시피 LNG를 개질을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CO2는 CCS 방식으로 저장을 해서 이제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수소를 저희가 생산할 계획이고, 그린 수소에 있어서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지와 연계해서 제주라든지 전남, 신안, 그리고 새만금 지역에 다양한 수전의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생산뿐만 아니라 해외 생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외 각 지역별로 이제 태양이나 바람의 여건, 그리고 이제 화석 연료인 LNG나 석유의 생산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 경제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역에서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수전회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한 이후에 국내로 그 수소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의 자급률, 수소 분야에서의 에너지 자급률을 50%로 높일 계획인데요. 저희가 이제 단순히 수소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해서 각종 플랜트를 설치를 하고 그곳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국내 또는 뭐 제3국으로도 유통할 수 있는 그래서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각국의 수소 생산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있고 각국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유통 분야입니다. 현재 이제 수소를 가져오는 방식은 수소의 캐리어라고 하는데 그 방식은 이제 암모니아 방식은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암모니아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선박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암모니아 이제 운송선은 이미 상용화 되어 있고요.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암모니아 추진선을 2025년까지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수소를 액화 상태로 해서 운반하는 수소 액화 운반선 추진선도 2030년경에 상용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수소가 해외에서 국내로 도입이 될 때 가장 먼저 수소를 이제 인수하는 곳이 항만입니다. 그래서 수소 항만을 구축을 해 나갈 계획이고 오늘 이 행사를 하고 있는 울산 항도 그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소 항만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그 후보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2030년까지 울산항, 부산항, 군산항, 평택, 당진항 등 4개 지역을 수소 항만 선도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수소의 저장 그리고 수소 그 항만을 중심으로 수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통 그리고 항만 내에 여러 가지 그 물류라든지 운송 수단들도 수소를 연료로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수소 충전소와 수소 배관과 관련된 건데요. 수소 충전소는 2030년까지 66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2050년에는 2000개소 이상으로 해서 현재 CNG 충전소, LPG 충전소보다 더 많은 수의 수소 충전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배관은 항만 인근 그리고 발전소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권역별로 수소 배관을 설치를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수소가 운송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 분야인데요. 수소의 활용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 그리고 많은 양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송 분야입니다. 수송 분야는 현재 한국이 수소차 기술력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소차의 가격은 반으로 내리고 그리고 주행거리는 2배로 늘려서 내구성이 일반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요. 수소차의 적용 분야도 승용차뿐만 아니라 기차와 선박 그리고 이제 건설 장비와 같은 상용차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량이 사실 대형 트럭과 버스와 같은 차량의 탄소 배출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수소를 연료로 전환했을 때 훨씬 더 탄소 중립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전 분야입니다.
발전은 현재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게 한 35% 정도 되고, 원자력이 20%에서 25%, 그리고 LNG 발전소가 나머지 20에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존의 석탄 발전소에 암모니아를 혼합해서 연소를 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그 암모니아 혼합된 비율만큼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현재 석탄 발전소 약 20기에 암모니아를 20% 혼소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저감할 계획이고요. 수소 터빈 분야는 현재 2023년부터 그 수소와 LNG를 혼소하는 터빈을 실증을 시작을 합니다. 실증한 이후에 수소 혼소 또는 수소만을 연료로 하는 수소 전소 터빈을 상용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료전지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용량이 보급돼 있습니다만은 2030년까지 3.7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그 수소 발전 분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소법에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현재 반영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산업 분야입니다. 산업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의 화학 연료나 원료를 무탄소 연료나 원료로 바꿔야만 하는데요. 먼저 철강 분야에서는 수소 환원 제철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2030년 이후에는 파일럿 규모의 수소 환원 제철 플랜트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에 있어서도 그린 나프타라든지 그 수소를 원료로 활용한 그린 화학 제품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요. 세멘트 분야에 있어서도 소속로 등을 통해서 그린 시멘트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업 분야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러한 이제 수소 활용이 2030년 이후에는 산업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수소가 많이 소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이제 2050년에는 산업이 수소 소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유통, 활용 분야의 다양한 정책과 함께 이 수소 생태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안전 그리고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분야의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소 안전 분야는 현재 한국이 여러 가지 수소 충전소라든지 그 액화 플랜트라든지 다양한 기술을 좀 선도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테스트 베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기존의 안전 규제나 안전 기준이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그리고 규제 자유 특구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먼저 그 기술을 검증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경험해서 만든 기술과 그 안전 기준을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인력이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저희가 2030년까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 약 5만 명 정도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 분야에 많은 인력 수요가 있고, 이 인력들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 대학의 수소 관련된 융복합 연구소라든지 학부 과정의 신설이라든지 그런 인력 양성을 추진나갈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국제 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오늘 많은 국가에서 또 발표를 위해서 오셨습니다만은 수소가 이제 한 나라의 그 이슈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같이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가 간의 협력이 절실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히 수소의 국제 거래를 위해서는 청정 수소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국가 간의 그 일종의 원산지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다양한 협력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수소
거래 규칙들을 제정하는데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의 수소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수소경제 정책 현황과 목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이호권 과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알프레도 바스쿠 대사님이시며 아르헨티나의 수소 산업 정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Sorry? Please? Good afternoon.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my colleague of Canada.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울산시에서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신 것에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멋진 인프라를 마련하셔서 정말 감동 깊습니다. 이렇게 수소 경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상황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30년까지 저탄소 수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르헨티나의 수소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수소 경제를 가져갈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리고 에너지 벡터가 무엇인지 에너지 섹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언제 어떻게 인프라를 마련을 하고 있고 어떻게 서로 협력을 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수소일까요? 왜 아르헨티나일까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소가 현재 전환기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르헨티나가 특히 수소에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그러면 왜 아르헨티나일까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수소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레벨에서 굉장히 많은 전략을 잘 발표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지역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협력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수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삶과 경쟁 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그린 이니셔티브를 마련을 하였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태양, 풍력 등 굉장히 많은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있고 그 밖에도 다른 재생에너지를 또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이렇게 전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이를 수출까지 하는 것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에너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칠리, 볼리비아 다른 남미 국가들과 함께 협력을 하여서 앞으로 이렇게 포터블 이동 가능한 태양열 에너지를 글로벌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다른 에너지를 보면 그리고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요, 다른 또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타고니아 지역을 보면요, 그리고 45%의 카파를 가지고 60%의 카파를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우리가 그 밖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소 경제에서도 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산업계청에서도 오일가스 체인도 많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천연가스 뿐만에서 보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 지역만 해도 굉장히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요, 우리가 가스 파이프라인이 16,000km 이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요, 아르헨티나의 북쪽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입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필 면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이오필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유라든가 슈가케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이드로전을 만들어내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워터소스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국가별면에서 봐더라도 굉장히 충분히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물을 수자원을 활용해서도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의 경쟁력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글로벌 수소 경제에서 주요 선도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르헨티나 내부의 한번 기업들 살펴볼까요? 좀 더 클린 에너지의 전환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여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예면 이코노믹 컨소시엄도 있고요. 그리고요, 이것이 A2 컨소시엄으로 연결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H2 컨소시엄은 40개 이상의 기업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니셔티브를 진행을 하고 있고 민간과 공공 분야의 좋은 협력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의 시너지가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주 단위라든가 다른 지방에서도 아르헨티나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요, 우리는 이러한 그린 하이드로젠 전략 계획을 발표를 하여서 에너지 벡터 부분에서 공공 분야, 민간 분야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지역에서 보면 그린 하이드로젠 프로그램이 10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테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현재 특별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을 하여서 수소 경제를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꼭 필요한 규제안을 만들어서 수소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상황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런 수소 개발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가 기관들이 형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협력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겠죠. 우리가 굉장히 많은 국가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커니즘에 대한 진행, 개발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많은 기관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그리고 국제별로도 전략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디맨드, 공급과 수요의 관계를 살펴보아서 우리가 파일럿 프로젝트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많은 면에서 저희가 다자간, 양자간 또한 협력도 하여서 재정적인 지원을 함께 받아 그린 에너지로서 전환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저감 정책과 그린 에너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있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과를 이미 이루긴 했습니다. 밸류체인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분류 하이드로전이 소입되어서 특히 이산화탄소의 저장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레이 하이드로젠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점차 줄여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수출 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암모니아로 통한 이산화탄소가 없는 수출 사이트를 앞으로 2030년까지 더욱더 많이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송 분야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대규모, 대용량 수송 차량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커머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 것입니다. 그 밖에도 거주 지역에서는요, 하이드로젠을 로컬 가스 파이프라인에 함께 혼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하이드로젠 수요를 한번 살펴볼까요? 2030년까지 필요한 하이드로젠 디맨드는 지금은 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점점 더 커져서 주요 에너지 소스가 될 것입니다. 수출 한번 지도를 살펴볼까요? 앞으로 아르헨티나의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현재 수출을 다변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제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과 같이 탄소 제로를 궁극적으로 이루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는 수출의 잠재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디맨드에 따라서 2030년까지 아르헨티나는 이 저탄소를 2030년까지 50만 톤까지 늘릴 예정이고요. 2050년은 더 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디맨드 2.5%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할까요? 에너지 전환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린 미래, 그리고 다양한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베이스라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전략을 이미 짜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측에 따르면 다음 해 말까지 보면은 조사가 마무리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베이스라인 연구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 수소 경제를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제 면에서 다듬어서 많은 기업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직 이 연구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민간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을 지역별로 그리고 많은 산업별과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럼 배기량이 없는 수소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장기적 국가 전략 개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제 체계를 만들고 각 업계별로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르헨티나는요,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투자 인센티브를 위해서 국제 연맹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각 섹터별 투자 프로모션을 위해서 금전적인 메커니즘도 강화할 것이고요. 각 지역별로도 우리가 실제 생산 같은 게 328 천 톤을 수소를 마련할 것이고요. 이것이 현재 보면은요, 수소 전 생산이 99%가 그레이 수소입니다. 그리고 1%가 그린 수소인데요. 이것을 나중에는 더 많은 그린 수소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그린한 지역으로 나아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아르헨티나 에너지 매트릭스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석탄, 원자력, 수력, 재생에너지 등으로 그리고 가스, 오일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재생에너지 분야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단계를 거쳐서 그린 하이드로젠 경제로 나아갈 것입니다.
현재 154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거의 10,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관련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퓨얼 분야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리고 작은 규모 하이드로젠도 역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좀 다른 지역별로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것을 보면요, 아르헨티나가 현재 어떻게 그린 에너지에서 포지션을 하고 있고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목표는요, 이렇게 각 지역별로, 각 연방별로 각각의 전략을 가지고 경제를 부활하기 위한 전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을 살펴보시면요, 수소 개발을 유저를 위해서 발전하고 있고요. 니어가라 지역 같은 경우는 그린 하이드로전 전략 계획을 가지고 재생 에너지 분야에 포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다른 전략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리고 챗버치라고 하는 지역에서는요, 파일럿 플랜트를 만들어서 하이드로젠을 에콜릭 에너지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과타모르타 등 많은 지역들이 각각의 디테일한 좀 더 다른 세부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치코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에는 하이치콘이 1%의 수소를 만들고 있는데요. 2006년에 시작이 되어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아르헨티나 상황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프레도 바스쿠 대사님 발표 Thank you, Alfredo Bas. for sharing your insight with us. Thank you very much. 다음 세 번째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캐나다의 수소 산업 정책이라는 주제로 주한 캐나다 대사관 튜더 헤라 부대사님과 캐나다 수소협회 마크 커비 회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Next, he'll give a speech of Canada hydrogen industry policy. Good afternoon, bonjour,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다헤라고요.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캐나다의 수소 정책에 대해서 소개드리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조직위 측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수소산업협회와 또한 울산시가 이 중요한 행사를 주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특별하게 김반기 한국수소산업협회 회장님께도 감사드리며 이준영 교수님께도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전체 발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캐나다는 100년 이상 이 수소 분야에서 리더였습니다. 사실 수소 이야기는 캐나다의 이야기고요. 수소는 전 세계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를 보시더라도 한국을 포함해서 수소와 연료전지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일부는 캐나다 기술을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캐나다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청정, 수소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국가입니다. 많은 자원을 갖고 있고 또한 저희가 역량 면에서도 에너지 그리고 CCUS 측면에서도 저희가 정말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계에서 주도적인 국가이고 또한 에너지 분야를 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도 있고요. 많은 하이드로와 다른 청정 에너지들이 같이 구축되어 있으며
또한 세계적인 우리 깊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캐나다가 이미 상위 10위권의 수소 생산국이 되겠습니다. 바로 캐나다인데요. 정말 커다란 나라죠. 지도를 보시면은 정말 큰데요. 수소는 나라 전체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산 방식이나 또는 방식은 조금 다르겠지만 또한 시간도 약간은 다르겠지만은 모든 캐나다 지역에서 인프라가 있고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경쟁력 있게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수소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수소는 정말 이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데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이런 맥락에서 국가 수소 정책 2020을 발표했습니다. 32개의 권고안이 들어가 있고요. 8개의 주요한 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전략적인 파트너십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정부와 산업 그리고 학계가 함께 협력해서 수소 분야를 개발하고 수소를 저희 에너지 매트릭스에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캐나다가 상당히 많은 경험이 있는 분야이고요. 주정부와도 같이 협력을 했고 커밍과 또 새로운 혁신을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기술이 이제 가격 경쟁력을 얻기 전까지 정부는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투자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규제나 또한 신기술이 시장에 안전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효과적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정보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혁신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서 비용을 낮추고 성능을 높이는 거죠. 기업들은 계속해서 캐나다에 그리고 세계적인 기술 개발의 선두에 설 수 있습니다. 정책은 바로 수소가 모든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바로 업계가 필요한 건데요. 바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안심을 시키는 것이죠. 캐나다는 상당히 안전하고 예측이 가능한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정책이 바로 속도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기존에 있는 수소 프로젝트의 속도를 더욱더 높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대중의 압력이 있는데요. 지금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많은 압력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대중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파트너들이 이것을 채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계속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노력할 것이고요. 또한 수출도 포함해서 저의 수소 기술도 같이 수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쟁력 있는 시장, 한국의 투자도 같이 유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앞장에서 봤다시 캐나다는 많은 기회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점을 각각의 지역에서 갖고 있는 강점을 기준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파트너십과 인베스트먼트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1년 전에 전략을 발표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이행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2025년까지는 수소 경제의 근간을 다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기획이 있고요. 새로운 그 수소 공급 배급망을 만들고요. 또한 허브를 만들고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있겠고요. 또한 규제는 그린 퓨얼 스탠다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미 민간 분야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몇의 에너지 기업들이 계획을 발표했죠. 큰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클린 하이드로전 생산과 사용에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2단계는 2025년에서 30년까지고요. 2단계에서는 성장에 집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기술이 이제 더욱더 안정화를 되면서 수소의 적용 분야에 더 집중을 할 건데요. 그래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인 2030년부터 그 다음 단계는 캐나다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수소 경제의 완전한 잠재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늘려서 더 많은 상업적인 활용수를 늘리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급하고 배급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단단히 다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소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을까요? 수소는 캐나다 에너지 시스템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청정 수소 생산자로서 탑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소 분야는 500억 달러 상당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료 전지 자동차가 500만 대가 주행되며 또한 장거리 버스와 대형 트럭들이 운행이 됩니다. 또한 충전소가 있어서 캐나다 전역에 건설이 되어 훌륭한 인프라를 제공할 것입니다. 비용 절감이 핵심입니다. 캐나다는 국내 생산을 통해서 저탄소, 저비용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구현할 것입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혼자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협력을 해야 되고요. 저의 강점을 이용하고 투자를 끌어오고 그리고 글로벌 모멘텀을 만들어서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이제 수소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함께하게 돼서 기쁘고요. 더 많은 파트너십이 기회가 캐나다와 한국에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아래층에 캐나다 부스가 있으니까요. 기술들도 보시고 또한 기술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한 훌륭한 캐나다 기업 룹 에너지가 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오셔서 저희 부스를 꼭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의 기술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커베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캐나다 수소 연료 전지 협회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캐나다의 수소 산업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프로젝트와 발전상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하신 투더 헤라 부대사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a good speech. 수소협회 마크 커비 회장님께서 영상으로 캐나다의 수소 산업 정책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참석하지 못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And we watched the video of Canada Hydrogen Industry Policy by the CEO of the Canada Hydrogen Association.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컵입니다. 캐나다 수소 연료 전지 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캐나다의 상업 프로젝트와 기회에 대해서 근본 2021 H2 월드에서 말씀드리게 돼서 기쁘고요. 저를 초대해 주신 조직에도 감사드립니다. 캐나다 수소 연료 전지 협회와 계열사들은 비영리 단체로서 학계가 함께하고 있으며 또한 이 분야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전 세계에 수소 에너지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사는 160개가 넘으며 주요 기업들은 수소와 연료 전지 전 분야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연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는 탄소 중립 미래의 한 부분입니다. 장거리 교통수단, 중장비, 건물 난방, 에너지 저장 장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요. 수소는 이처럼 필수적이면서도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합니다. 다행히 캐나다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저희는 세계 여러 나라와 교역하고 협력할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한국도 포함이 됩니다.
들으셨겠지만 정부는 상당히 많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소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 계획, 그리고 탄소 중립 약속, 새로운 수소 전략이 2020년 12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는 수소 채택을 지원하는 정책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여기에 더해서 주정부 차원의 전략도 수립 중이거나 이미 수립이 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수소 허브 네트워크가 있고 전국적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캐나다는 상당히 많은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수소 연료 전지 분야의 강점이 강하고요. 저희는 주요 에너지 수출국이자 상위 10위권의 수소 생산국입니다. 100년 이상 저희가 전해주 장비를 판매를 하고 있고 또한 팸 연료 전지 기술의 요람으로서 4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클린 수소 생산국이자 적절한 생산 배급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또 허브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허브는 캐나다의 수소 전략의 핵심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세계 사례를 통해서 배웠는데 규모와 근접성으로 수소의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지속적인 경제성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상업적인 수소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온실가스 감축량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캐나다는 이미 허브 3곳에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밴쿠버, 에드먼튼, 퀘벡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허브가 팽창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공식적인 전력 개통과 연결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또한 팸 연료 전지의 본 고장으로서 클러스터의 중심지가 바로 밴쿠버인데요. 주요 연료 전지 기업들과 부품 시험 기술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연구 시설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뛰어난 인재풀을 구성하고 있으며 지난 한 40년간 구축해온 결과입니다. 또한 여기에 수소 연료 전지 적용한 시스템 기업과 서비스 기업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전 세계 여러 곳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요. 포크레인에서 기차, 버스, 트럭, 해상, 항공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분야이고요. 상업용으로 비용 효율적인 연료 전지 제품이 조만간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캐나다의 연료 전지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하키 스틱 모양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죠. 처음에는 한동안 느리게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 거죠. 저희는 이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또한 충전 인프라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C 지역에서 저희가 시작을 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소형, 대형 트럭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충전소 20 플러스 프로젝트라는 것도 있는데요. BC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소형 트럭을 위한 충전소를 설치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캐나다는 수소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 리소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 활용하지 않은 풍력 에너지원과 바이오매스, 원자력 발전 산업도 있고요. 물론 화석 연료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요 에너지 수출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는 물론 탄소 관리를 해야 되지만 에너지를 활용하고 탄소는 땅에 묻어두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저희는 이 분야에 경험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있고요. 기술 기업들, 커밍스, 하이드로전 옵티마이즈드, 넥스트 하이드로전과 같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계획 중에 있으며 베컨콜 케벡이라는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최대 규모의 팸 수전해 프로젝트로 20메가와트 프로젝트입니다. 청전에너지원을 사용해서 수소를 생산해 북미 지역의 산업용으로서 사용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또한 화석 연료에도 클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요. 탄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100만 톤이 넘는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화석 연료에서 클린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퀘스트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13억 5천 달러 규모의 CCUS 프로젝트가 엘버라즈 에드먼트 근처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저희는 R&D 프로젝트와 기술이 있고 BC에 연료전지 클러스터가 있고 또 클러스터 전해조와 원자력 수소 클러스터가 온타리오에 있습니다. 또 저탄소 클린 수소 생산을 하며 엘버타 하트랜드 수소 허브가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허브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 북미 최초로 온타리오 마크 햄에 그 많은 블렌딩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이오 연료, 바이오 케미컬,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재 관리, 버스, 트럭, 심지어 기차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분야에서 기술 개발, 연구 등 가치 사실 전체에 걸쳐서 두루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험도 많고요. 또한 연구 분야에서 리더십도 갖고 있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소와 연료 전지 제품을 포함시키고 있고요. 또한 클린 수소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인력 면에서도 엔지니어, 과학자, 기술자 등등등 많은 경험이 있는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연구와 실증, 국제 공급망, 행사, 클린 케미컬, 바이오 연료, 광물 생산, 투자, 클린 수소, 수출 등의 분야가 있는데요. 관심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도 드리고 또 추가로 필요하신 연락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내주신 마크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a good presentation. Thank you. 다음은 영국 국제통상부 조슈아 로렌스 자문위원님께서 영국 수소산업 정책에 대해 발표를 영상으로 대체해 주시겠습니다. 영상은 15분 정도이면서요. 코로나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And please understand we watched the video of United Kingdom hydrogen industry policy. Hi, I'm Josh Lawrence from the UK Department for 안녕하세요. 저희 부서는 영국에서 수출 투자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너지 분야에서 수소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제 역할은 영국에서 수소 분야의 정책과 기업 그리고 산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수소 경제 육성에 대한 영국의 관점을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이 발표가 끝나면은 영국의 수소 접근법이라든지 영국의 투자 협력과 또 관련된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수소는 영국에서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요. 헨리 카멘디시가 18세기 중반에 발견했죠. 그러나 당시에는 이게 수소가 미래에 얼마나 중요하게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수소는 이제 영국이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영국에는 독립기구인 기후변화위원회 CCC가 있습니다. 5년마다 영국이 탄소 중립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요. 작년에 제6차 탄소 계획이 발표가 됐고 영국은 2015년에 필요한 수소량이 250에서 460 테라와트 아워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는 에너지 소비량의 20에서 35%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거대한 시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영국에는 주요한 펀더멘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수소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오랫동안 그 재생에너지 분야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도 한몫했고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를 했고요. 이 정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책들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연구를 주도하고 있고 또한 기존의 역량과 전문 지식도 있으며 강력한 투자 환경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국의 수소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근간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단순하게 수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몇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친환경적인 그런 환경과 또한 유럽 1위에서 재생에너지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수소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많고 또 이 부분에 많은 서포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영국은 수소에 대해서 그 투트랙 접근법을 택하고 있는데요. 블루 수소 그리고 그린 수소로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풍부한 해상풍력 발전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그린 수소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잘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이 생산하는 풍력 에너지 양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2030년까지 30기가와트 풍력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역량 구축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많은 수소 프로젝트가 발표됐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 수요가 커질 것이라는 예측을 말씀드렸는데요. 영국은 계속해서
수소 관련 특허 출원이 세계 10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정책을 관련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여기는 수소 기금이나 수소 비즈니스 모델, 저탄소 표준 등이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수소 정책 개발을 통해서 수소 분야의 발전을 수십 년 동안 지원하고 있는데요. 수소 전략을 영국 정부가 발표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진행된 게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건 잘못된 생각인데요. 사실 여기 그 각 활동들의 일정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탄소 수소 공급 대회가 2018년에 개최됐고요. 주요 분야에서 수소 공급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330억 파운드의 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가 이제 1억 7천만 파운드를 내고 업계가 2억 6천만 파운드를 출원했고요. 수소 연료 전환을 포함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이게 사용이 됩니다. 또한 수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정부가 보고서를 2020년에 발표했는데요. 여기는 10개의 항목으로 된 계획으로서 2030년까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목표인 수소 5기가와트를 목표치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가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민간 분야에서도 이제 기금을 지원하는데요. 영국이 수소 전략을 공표했고요. 또 동시에 또 많은 컨설팅 상담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 비즈니스 모델과 탄소 중립 기금 그리고 영국 저탄소 표준 등이 들어갔는데요. 그 전에도 이미 수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18.7기가와트를 2040년까지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소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 위원회는 주요 업계 대표들과 합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또한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정부 전략이 야심찬 목표와 현실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소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수소 경제를 개발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인 원칙을 먼저 세웠는데요. 나중에 복잡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지침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우선 그 내용을 보시면은 국민과 소비자들을 위해서 가치를 창출한다, 가성비를 확보한다는 것과 장기적으로 비용을 낮추고 경제 성장을 달성하면서 배출량을 줄인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우위라는 측면에서 영국 기업을 글로벌 수소 분야의 선두에 세워 다른 국가들도 영국과 함께 탈탄소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가정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혁신의 비용을 줄이면서 위험 요소를 해결하고 그리고 기술과 안전을 소비자에게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수소를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이죠. 2030년 그리고 2050년까지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생산 방법이 다 나눠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수요 등이 또 불확실하고요. 그래서 2050년 목표 달성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소 기술을 통해서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포괄적인 접근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체 수소 시스템을 보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 몇 가지 정책이 필요한데요. 수소 경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필요하죠. 물론 말씀드린 원칙들을 반영이 돼야 되고요. 제가 다음 장에서 몇 가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제와 시장 그리고 연구 개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영국은 시장에 몇 가지 이제 장애물들이 있다, 그걸 극복해야 된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지속 가능한 수소의 고비용 문제라는 게 있는데요. 기존의 고탄소 배출의 천연가스와 같은 연료와 비교해서 비용이 상당히 높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국 정부가 시장의 프레임워크를 짜고 있습니다. 바로 수소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는데요. 비용은 여전히 경쟁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으로 8월 22일에 발표가 됐고요. 이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영국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제 그 이해 당사자들과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변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불리는데요. 영국의 컨트랙 CFD로 선곡적으로 해양 풍력 발전을 개발하는 데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소 공급 업체한테 가격을 보장해 주는 거고요. 생산 비용과 시장 가격 사이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시장이 그 초기에는 시장 가격이 생산 비용보다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국의 투트랙 전략으로 이제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를 둘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수소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점차 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또한 지수화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다양한 어떤 재료들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희가 수소 전략에 더해서 그 컨설테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수소 기금이 있습니다. 초기에 그 대규모 수소 생산을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2020년대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린 수소랑 블루 수소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 기금 규모는 2억 4천만 파운드인데요. 처음엔 정부의 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되고 이후에는 민간 분야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기금을 통해서 사실 이 기금이 저탄소 수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데 중요한데요. 영국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또한 저탄소 수소 표준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정부가 온실가스 양을 산출하는 방법론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전생에 평가를 할지, 그리고 시스템의 경계선은 어디로 지어야 될지, 예를 들어 시스템이 생산 지점에 적용될지 아니면 사용 지점 넘어서까지도 적용이 될지 등에 대한 바운더리를 규정을 합니다. 많은 수소 연구 개발이 이 전략의 일환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일부 이미 연구 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스 수소 공급대에는 3,300만 파운드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혁신적인 수소 생산 기술 개발에 사용이 됩니다. 돌핀 프로젝트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소에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하이퍼 프로젝트는 블루 수소의 새로운 방식으로 이산화탄소를 좀 더 효과적으로 포집하고 순도 높은 수소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콘 프로젝트는 블루 수소를 전통적인 스팀 메탄과 CCUS를 통합해서 생산하고 가스 전력 계통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하이 서플라이 대회가 막 발표가 됐는데요. 업계에서도 연료 전환 대회가 개최되고 있고 그린 디스틸러리스 펀드나 또한 산업 탈탄소 대회 펀드들도 있습니다. 많은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발표되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일부 기금이 지금 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수소 경제 국가 달성을 위한 과정은 명료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수소 전략에는 강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로드맵이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어떻게 수소 목표를 달성할지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는데요. 2020년대 초에서 30년대 중반 이후까지 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규모로 수소의 운송이나 개발 네트워크, 사용, 그리고 예산량까지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이외에도 영국의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프로젝트 환경을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미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화학, 오일, 가스 분야에서 많은 경험이 있고 상당히 풍부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분야에 있어서 영국 지리적으로 많이 봤을 때 그리고 가치 사실상으로도 많은 저희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배급에서부터 다양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품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한 영국에서는 수소 공급 그리고
정말 이것이 많은 업계의 지원을 받아서 균형 잡히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주요 분야를 보시면은 승객, 버스, 수소, 대형 버스라든지 또한 항공, 기차 그리고 해양까지도 저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는 조금 더 먼 미래고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들인데요. 저희가 지금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하이플라이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것은 항공 분야가 되겠습니다. 또한 심플한 카가 있고요. 하여튼 플렉스 트레인도 있고요. 기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JCB 현재 건설 중에 있고요. 또한 H2 fuel cell ferry도 있습니다. 생태계를 보시면은 정말 하이넷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비용 프로젝트에서 블루 수소와 그린 수소의 생산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 저장 플랜 또는 수송 산업용 사용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야심찬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기가 스택입니다.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 발전소 함께 통합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최대 산업 필립스의 66 리파이너를 사용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100% 순수한 수소 파워 스테이션인데요. 여기에도 훌륭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많은 서포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거나 투자하고 싶은 기업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마이크 어딨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좋은 오후입니다. 저는 피터 웬하서백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다시 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휴식 시간이 너무 짧았죠? 저는 지금 시간이 가장 재미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거주한 지가 벌써 우선 15년쯤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듣다 보니까 배준영님의 발표를 들었을 때 한국이 수소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8년, 19년쯤 시작했다라고 하셨을 때 저는 이분이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은요, 수소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온 국가입니다. 예, 3년 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오래되었고요. 그래서요, 제가 네덜란드에 이미 정부에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수소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한국처럼 잘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덜란드 정부는 그래 맞아라고 했죠. 한번 해볼게, 한번 생각해볼게 라고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한국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우리도 잘해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네덜란드와 배울 게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도울 게 있다라고 하는데 네덜란드 정부는 네 생각해볼게요 라고 미적지근한 반응이었지만 마침내 한 3년 전쯤에 수소 정책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굉장히 열심히 네덜란드와 한국 사이의 콜레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네덜란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수소 정책,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로드맵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하이드로전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예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제 국제적으로 어떤 협력이 이루어지는지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자체에 대한 소개가 필요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여러분들 네덜란드는 아시죠? 네덜란드는요, 좀 강소 국가입니다. 유럽의 작은 국가이고 서유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는 경기도의 규모, 강원도를 합한 규모의 작은 나라다. 그리고 인구도 한국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우리의 GDP 같은 경우는
한국과 유사하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네덜란드는 이렇게 지리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는 많은 공통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너지 먼저 소개를 드리죠. 네덜란드 에너지 상황을 30년 동안 과거의 30년을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오일과 천연가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에도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하이드로전이 수소가 조금 작은 규모나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2020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10%의 주요 에너지 공급원이 재생에너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도전 과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면요, 네덜란드 정부가 이산화탄소를 2030년까지 40% 줄이고 싶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현재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80%가 화석 연료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큰 문제이긴 합니다. 어떻게 이를 성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천연가스를 에너지 소스에서 완전히 제거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이것을 전부 전기화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 201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고민이 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혁신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 업계에서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업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잘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네덜란드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우리 경제도 중요하고 우리 사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요, 하나의 중요 섹터를 선택했는데 이것이 바로 에너지 분야입니다. 그리고 R&D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탑 섹터들,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 중에서도 보면 에너지가 특히 중요한데, 이 분야가 바로 한국도 성장 엔진으로 뽑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어로 돼서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오프쇼 해안가에 있는 바이오베이스 이코노미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신생가스를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저희가 계속 수소를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수소를 해야 된다고 많이 촉구를 했고, 이제 수소 분야를 고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가 최근에 점점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에서도 NGO와 함께 힘을 합하여서, 그리고 업계와 여러 가지 R&D 센터와 함께, 그리고 대학들과 함께 이런 기후변화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49%까지 절감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리고 이런 수소가 그 중요한 중심에 서 있습니다. 2020년 네덜란드 정부는요, 이노베이션 로드맵을 릴리스하였는데요. 그리고 그 밖에도 정부의 수소 정책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요, EU의 한 국가이죠. 그렇기 때문에 EU의 정책이 수소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유럽 네덜란드에서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덜란드 대사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북서 유럽에 위치하기 때문에 EU로 들어가는 길목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무엇인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체계적으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네덜란드가 어떤 식으로 수소를 단계별로 성취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도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작부터 해서 전기망, 전력망, 그리고 전기가 네, 풍력으로 오고, 네, 태양으로 오고, 그리고 전기를 수입을 하고, 그리고 수자원을 활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고, 이것이 필요한 산업계 공급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집에 방열을 하고, 그리고 이 수소를 에비에이션, 그 항공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분야들도 이러한 우리의 정책 레벨부터 처음부터 다 참여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 단계에서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가를 살펴보면요. 각각의 서브 섹터별로 어떤 기술력이 준비가 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은요. 가장 쉬운 분야가 바로 수소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요. 어떤 수송이 필요한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로로 보면요. 어떤 기술이 어떤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레벨 1이라는 것은요. 아직까지 많은 리서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레벨 9, 레벨 9 같은 경우는 점점 올라가서 굉장히 기술이 성숙해 있고 마켓 상용화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통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다시피 네, 이렇게 승용차라든가 버스 같은 경우는 오른쪽 기술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색깔도 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건데 특히 중요도에 따라 색깔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왼쪽 맨 위를 살펴보면요. 페리도 있고 다른 비에이클도 있는데요. 현재 1, 2, 3단계에서 있다는 것을 의미해서 즉 아직 시장의 기술이 아직 초창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분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리고 좀 투자를 많이 해서 이 기술을 완성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관련된 예를 하나하나 소개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시면요. 제가 관련된 400페이지 넘는 영어 버전을 여러분께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질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가? 예, 그 대답은 저도 모릅니다. 네덜란드는 굉장히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많은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도의 20억 유로 정도가 2030년까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만 해도 이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예측이지 아직까지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 정도를 쓸 것이라고 예측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 전략을 한번 살펴볼까요? 법안과 규제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현재 기존의 천연 자원을 잘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선 그리고 서티피케이션 인증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것인가, 특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용 대비,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어떻게 이렇게 이 모든 이슈들을 해결해서 수소를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수소를 상용화 가능하게 할 것인가가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도 지불하는 금액 정도 수소 비용을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수소 생산을 오프쇼 해안가에서 하는 것인데요. 네, 영국에서 오신 연사분께서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버 4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대해 보시면요. 지원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R&D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략 등을 짜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협력이 간과될 수 없겠죠. 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한 회사, 한 국가만이 이 커다란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과 함께 이 부분에서 협력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지금 네덜란드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소 파이프가 1000km 이상 마련이 되었습니다. 현재 벌써 운용이 되고 있고요. 이 노란색이 이미 기존에 있고 그 밖에 이 블루 라인, 파란색이 새롭게 만드는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좋은 점은요,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파이프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파이프라인만 해도 10만 킬로미터가 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천연가스 파이프에서 수소 파이프로 전환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다른 일부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은 헤로니안디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지역인데 수소밸리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일부분 같은 경우는 그 펀드가 EU에서 왔습니다. 2,000유로 정도가 예산을 받았고 EU로부터 받았고요. 그리고 이를 윈드 에너지, 풍력 에너지나 아니면 수소 에너지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트레인을 전원을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주요 수축이 트레인이 전통적인 에너지원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트르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항만 지역이죠. 그래서 서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만 중의 하나로서 이쪽에 오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항구만도 보면 이쪽도 수소 일단 입고가 되면 이를 수소를 전달하는 위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활용을 해서 수소를 전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스테르담은 다 아시죠?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은 두 번째로 가장 큰 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많은 수소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이곳을 나중에 또 수소를 수출하기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를 살펴보면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를 CO2 이산화탄소를 북해로 가져가서 기존에 있는 천연가스를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현재 네덜란드 에너지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만 샀어야 원하시면 바로 이 사진을 보시면 전반적인 파악이 가능합니다. 스크린샷을 통해 사진 한 장 찍으시면 바로 네덜란드 전반의 정책의 로드맵을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부 어떤 분들께서는 사진을 찍으시네요. 네,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서 인터넷을 보고 계신 분들 스크린샷 하고 계신가요? 네, 사진 한 장 더 찍으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3분 정도 남았네요. 그리고 빠르게 네덜란드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정책은 정책이고 실제 일을 실행을 하는 것은 다른 이슈죠. 진짜 프로젝트가 있어야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해안가에서 승선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오일, 이런 올드 옛날의 구식 오일 플랫폼을 활용을 하여서 전동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해수를 활용을 하여서
해수물을 정화시키고요. 그리고 이것을 바로 수소로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수소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주 내륙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를 한번 예로 들어 볼까요? 물론 현대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수송을 위해서요. 이러한 차량을 이용해서 이러한 수소를 전달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모든 다양한 트럭을 예를 들어 쓰레기 차량 같은 경우 그리고 트레인, 열차를 새로운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카고쉽, 이런 화물선도 이동을 할 때 노트르담과 그 독일로 사이에서도 많은 화물선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안타깝게도 이 화물선이 아주 환경 오염이 심한 디젤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변화해야겠죠. 암스테르담은 그리고 왼쪽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호퍼스코어 같은 철강소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수소를 활용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그린 하이드로젠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천연 가스 터바인을 수소 터빈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왼쪽에서 보시면 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15년 이상 동안 진행이 된 프로젝트입니다. 하이드로젠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케미컬 프로세스가 이제 부산물로서 나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로젠 밸리도 소개 말씀드려볼까요? 이곳에서는요, 이러한 해안 풍력을 활용을 하여서 수소를 만들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거의 옛날 캐빈에다가 저장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 보일러를 활용을 하는데요. 네, 영국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네덜란드의 많은 가구들이 이러한 개인용 보일러를 가지고 천연자원을 활용해서 온열 난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천연가스와 수소 양쪽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 혼자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5, 6, 7년 정도 됐나요? 이런 하이드로젠 코퍼레이션 수소 협력을 한국 정부와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침내 네덜란드 정부가 제가 한 것을 들었고 정책에 반영을 하였고 네덜란드의 미래에 대한 정책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두 달 전에 코엑스에서였나요? 네, 킨텍스였고요. 일산 킨텍스에서 관련 기술 엑스포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내일, 그리고 금요일에는 역시 엑스포에서 1층에 부스를 마련하고 저희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꼭 저희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네덜란드 회사가 참여해서 부스에 참석을 하고 있고요. 전부 다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꼭 저희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스타트업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플렉서블 파이핑이라고는 유연한 파이핑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서 수소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현재 6개의 회사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나요? 네,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파이프가 유연하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 부스에서 네덜란드의 기술을 선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드로젠 수소 저장 탱크도 또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른 회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영국 회사이긴 한데
이런 수소 기술을 활용을 하여서 컴프레션 압축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하우든이라는 회사가 네덜란드 회사가 이 영국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기술이라는 것으로 정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수소 컴프레션 압축 기술을 현재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2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관심 있으시면 꼭 저희 부스를 방문해 주시고요. 혹시 이런 네덜란드 회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 내일 저희 웨비나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201호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줌으로 저희가 인터넷 생방을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주소를 물어봐 주시고요. 네,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그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줌 웨비나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your insight. Thank you very much. 다음은 일본 수소 산업 정책에 대해 내도 에이지 오이라 국장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입국하지 못하셔서요. 실시간 라이브로 대신하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Next, he gives a speech of Japan hydrogen industry policy on YouTube online.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바로 내도에서 수소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신에너지 산업기술 총합개발기구로서 R&D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한 풍력, 로봇, 그리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등 여러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수소도 있습니다. 수소도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이렇게 이 포럼에 참석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일본에서 수소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소의 물결이 상당히 거센데요. 거의 10년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치적인 요소도 있겠죠. 많은 국가에서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수소를 국가 정책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 지속돼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진행하는 활동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기술을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40년 동안 수소 분야에서 일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저희 에너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 재생에너지가 약 10%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그 전기에서 20%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는 화석 연료에 많이 의존하고 있죠. 거의 85%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자급률이 향상되면서 자급률 향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또 이산화탄소라는 문제가 있죠. 에너지 수송 분야에서 발전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40%밖에 되지 않은 수준이고요. 파워 분야가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충분하지 않고요. 그래서 다양한 옵션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수소가 있습니다.
수소가 사실 가장 전도 유망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 22일에 저희의 전 총리가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건데요. 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 일본 경제성에서는 녹색 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라는 순선한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환으로 14개의 주요 분야가 선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녹색 혁신 기금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한 200억 달러 정도 아니면 190억 달러 정도 10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지를 보여주는데요. 보시면은 저희가 커머셜, 레지던셜, 주거 분야도 있고요. 산업 분야, 수송, 전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CCS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달성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전기 분야에서는 그 탈탄소 전기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방향들을 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수소를 촉진할까요? 이 방향성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 목표는 비용을 낮추는 거죠. 비용이 사실 수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저희 목표는 2050년까지 킬로당 2달러 미만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에 이 가격 인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로 보시면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양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0만 톤, 300만 톤, 2천만 톤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갖고 있는 디젤을 잘 사용을 해야 되고요. 화학 산업도 있는데 2030년까지는 수소를 수입을 중단하고 국내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연료전지 승용차를 지금 촉진하고 있고요. 등등등 여러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상에도 적용하고 다양한 분야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단계별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요. 사실 2050년 이후로 50년까지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10년이 상당히 많은 활동과 투자가 일어날 기간이 되겠습니다. 수소 또한 연료 전지를 보시면 첫 번째가 가정용 연료 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40만 대 정도가 있고요. 모빌리티 분야를 보면은 한국이 지금 현재 일본에서도 그 승객차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또한 수소 충전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의 활동, 내도의 활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234억 엔 정도 예산을 있는데요. 약 한 50% 정도는 바로 수소 에너지 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생산에서 저장, 활용을 담고 있으며 연료 전주도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수소 가스터빈도 있습니다. 국제 공급망도 같이 들어가 있죠. 수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 에너지 프로젝트가 시작됐고요. 저희가 이 분야에 5년 정도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에서 내도 프로그램의 현재 방향을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는 연료 전지를 승용차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을 발전을 시키고 있고요. 일본의 OEM과 함께 목표를 설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계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료 전지를 대형 차량에도 적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그 충전소가 중요한데요. 현재 문제는 대형 차량을 위해서 준비하려면은 새로운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대형 차량에 대한 새로운 프로토콜이 필요하고요. 고양의 수소 충전이 필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규제나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차량에 대해서 프로토콜이 필요하고요. 다음 단계를 말씀드리면 수요를 이제 늘리는 건데요. 가스 터빈이 수소를 사용해서 시스템을 돌리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거죠. 미래의 수소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일본 외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탄소 기술이 중요한데요. 재생에너지를 수소와 결합시키는 거죠. 여전히 이 분야에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는데요. 고성능 멤브레인 같은 것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시스템 차원에서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 최적화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저희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제 수소 공급망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탱커를 만들었습니다. 수소 탱커인데요. 올해 만들었고요. 저희가 항구에 또 수소를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로딩과 언로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저장 시설이 있고요. 이미 이것은 용역이 됐고요. 실증이 오래됐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거대한
프로젝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10메가와트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는 알칼라인 전기분해 수분해고요. 하나는 1.5메가와트 팸 그 전기분해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걸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면서 또한 좋은 밸런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녹색 혁신 펀드를 활용해서 진행되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펀드에 따라서 많은 프로젝트가 여러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소 분야에서는 두 가지 소셜 모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해안 지역에서 이 시설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소를 해안 지역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산업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제, 화학공장, 철강공장 등에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송을 해야 되죠. 운송을 해야 되고요. 조그만 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이거를 작은 사이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를 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액화 수소는 소규모로 탱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단계로 100배 이상 키우는 것이 다음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미 저희는 수소 압축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컴프레서를 통해서 실제 게스터빈을 돌리고요. 이 부분에 지금 한 3천억 엔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미 저희는 10메가와트, 1.5메가와트를 만들었다고 말씀했는데요. 그거로는 충분하지 않죠. 이렇게 저희가 사회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린 산업 분야에서 적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10메가와트 또는 100메가와트로 확장을 해서 5년 내지 10년 내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700억 엔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사회적으로 빠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규모를 확장하고 실제로 저희가 개발해서 확장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이드로전은 정말 탄소 중립의 핵심 기술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솔루션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수소 부분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가 있는데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고요. 그렇게 많이 시장에서 많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향상시켜야 되고요. 적용을 더욱더 개선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형 트럭이라든지 여러 다른 시장에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바로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죠. 바로 주요한 핵심 단어는 스케일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키워야 된다는 거고 확장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른 에너지 시스템과 통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당장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요. 10년, 20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 저희 저탄소 수소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